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 여러 위험한 지역에서는 땅이 갑자기 움직이고 절벽이 예고 없이 붕괴되며 자연현상이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 언제든지 새로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남긴다. 그중 일부 집들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파른 절벽 가장자리에 매달리거나 거대한 공허 위에 위협적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마치 자연 자체가 만든 퍼즐처럼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맞물려 존재한다. 이런 곳에 도달하기 위해 주민들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그들의 일상은 매일이 생존과도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 사람들은 왜 그곳을 선택할까요?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위험을 받아들이는 인간 본능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위험한 집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그곳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용기를 시험하는 순간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디켈트를 끌어올린 가파른 석회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성 게오르기오 수도원은 바위에 새겨진 자연 동굴과 복잡하게 얽힌 지질 균열을 가득 메우며 마치 바위 자체가 건축물의 일부분이 된 듯한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 돌과 모르타르로 만든 견고한 구조물은 전적으로 마찰력과 순수한 무게에 의존해 아래에 펼쳐진 깊은 협곡을 마주한 거대한 바위면에 굳건히 고정되어 있다. 좁은 협곡 바닥에 자리한 이 고요한 장소는 방사능 트렌치와 같은 열포액 효과를 지니고 있어 절벽벽이 햇빛을 앞뒤로 끊임없이 반사하고 바람이 거의 전혀 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사이까지 급격히 상승한다. 내부의 한 방에는 614년 당시 무참히 살해된 14명 숙녀의 뼈가 보존되어 있는데 극도로 건조한 사막 기후가 수세기 동안 시신을 거의 완전하게 보존하여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수도원의 정문에는 어떠한 차량도 접근할 수 없어서 물과 건축자재는 모두 당나귀가 짊어지고 운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공급 체인이 전적으로 동물의 힘에만 의존한다는 특이한 상황이 유지된다. 협곡 가장자리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 수도원은 주변 석회암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자연 위장 효과를 발휘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인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오늘날 방문객들은 오직 수십 미터 길이의 좁은 산길을 따라 걸어야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위 틈새를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와 끊임없는 햇빛의 반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준다. 수도원의 내부 벽면에는 수세기에 걸쳐 물이 거의 스며들지 않아 석회암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로 인해 건축물 전체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인다. 또한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거의 없으며 대신 새들의 울음소리와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운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순례자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614년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그 신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학자들은 이곳의 보존 상태를 연구하며 사막 기후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극적인 보존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한다. 프랑스 중앙부에 자리한 르피 계곡에서 눈에 띄게 솟아오른 이 작은 성당은 현지인들이 성 미셸 다이기에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 성당은 약 85m 높이의 현무암 화산 플러그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오래전 침묵한 고대 화산 통풍구가 굳어 만든 잔재이며 그 주변을 둘러싼 암석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냉각과 압축을 거쳐 단단해졌다. 성당 자체가 바위 정상 전체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어 그 벽은 절벽 가장자리까지 똑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아주 작은 움직임만 있어도 벽 전체가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바위 중심을 감싸듯이 나선형으로 새겨진 268단계의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계단은 바위 내부를 파내어 만든 결과로 암석의 하중을 지탱하는 단면이 크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응력 집중 지점이 형성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약점을 만든다. 종이 울릴 때마다 진동이 강화되지 않은 암석 내부를 통해 전달되며 수세기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 과정은 고대 모르타르와 석재 사이의 결합력을 서서히 약화시켜 피로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268개의 가파른 계단을 전부 오르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무산소 호흡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젖산이 급격히 축적되어 다리가 떨리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부담은 성당 문턱에 도달하기 전에도 충분히 나타나며 방문객들은 정상에 올라서 비로소 고요한 내부 공간과 오래된 벽돌이 전해주는 고요한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은 얕아지며 근육에 쌓인 젖산은 점점 더 강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 과정은 체내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무산소 대사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며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숨이 가쁘고 몸이 떨리는 느낌을 받는다. 성당 내부에 설치된 종은 매번 울릴 때마다 저주파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진동은 바위 내부의 미세 균열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수세기 동안 구조적 약화를 촉진한다. 정상에 다다르면 주변 맥과 계곡이 눈앞에 펼쳐지며 고요한 바람이 돌출된 바위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이곳은 밤이 되면 더욱 어두워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코스믹스 피난소는 험준한 산 능선에 단단히 고정돼 있으며 주변 암석 균열 사이를 영구동토가 끈처럼 결합시켜 구조를 지탱한다. 영구동토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영구적인 동결층으로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일 때만 유지된다.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영구동토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이 결합이 약화되고 그 결과 기초의 고정력이 점차 감소해 위험한 구조적 미끄러짐 위험이 꾸준히 커진다. 해발 3,613m에 자리 잡은 이 관측소의 금속 외피는 거대한 파라데이 케이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강력한 번개가 금속 외피에 닿으면 수백만 볼트에 달하는 전류가 복합적지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가며 내부에 머무르는 연구원과 탐험가들을 무해하게 보호한다. 이곳에 필요한 모든 물자는 전적으로 헬리콥터에 의존해 공급되는데 헬리콥터는 고도와 풍속 제한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만 접근할 수 있다. 짙은 안개가 끼거나 강풍이 몰아칠 경우 단 한 번의 기상 변화만으로도 전체 보급망이 차단돼 며칠 동안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영하의 혹독한 기후에서는 드러난 금속 표면이 몸의 열을 급속히 빼앗아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맨살이 금속에 접촉하면 수십 초 안에 동상이 시작될 정도로 위험하다. 피난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눈 위에 얇게 형성된 빙산 능선을 따라 빙벽화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데 빙산 능선은 겨울 동안 눈과 얼음이 압축돼 형성된 좁은 고갱으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반드시 빙벽화를 착용해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양쪽에 깊이 1000m에 달하는 협곡이 양쪽으로 펼쳐진 절벽으로 바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위치한 파로탑증은 해발 약 3120m 높이의 화강암 절벽에 매달려 있다. 이 절벽은 거친 화강암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람과 눈보라에도 굳건히 버틴다. 이는 파로 계곡 바닥보다 900m 정도 높이 솟아있다. 이 사찰단지는 4개의 주요 사원과 여러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자연 암벽 선반에 붙어 있다. 목재다리와 산비탈에 직접 새겨진 계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리와 계단은 현지 장인들이 직접 나무와 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매일 수십 명의 순례자가 오가며 소리를 낸다. 복원 작업 중에는 인간과 말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원시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해 재료를 끌어올렸다. 도르라는 목재 원통에 밧줄을 감아 올리는 단순한 형태였으며 말과 인간이 번갈아가며 무거운 돌과 목재를 끌어올렸다. 주변 지형이 거친 탓에 중장비가 접근할 수 없었다. 사원의 영적 핵심은 13개의 신성한 동굴에 놓여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동굴은 한 스승이 3년 3개월, 3주 3일, 3시간 동안 명상했다고 전해지는 전설과 연결된다. 13개의 동굴은 산비탈에 흩어져 있으며 각각은 작은 입구와 어두운 내부를 가지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스승은 3년 3개월, 3주 3일, 3시간 동안 한 구석의 틈새를 파고들어 명상을 지속했다고 전한다.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방문객이 높이 60m 정도인 폭포가 흐르는 협곡을 지나게 된다. 그 폭포는 사시사계 안개에 휩싸여 있다. 폭포는 사계절 내내 물줄기가 끊이지 않으며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될 때 은빛 안개가 피어오른다. 1998년 큰 화재가 발생해 사원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이후 전체 건축물을 정교하게 재건하여 2005년에 완공하였다. 화재는 급격히 퍼져 절반 이상의 목조 구조물을 삼켜버렸지만 불에 탄 잔해를 정성껏 정리한 뒤 7년간 지속적인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 재건된 사원은 원래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 방수와 내진 설비를 도입해 미래의 재해에도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다. 바스크 해안 가까이에 자리한 산우안데가 스텔루가트 셰성단은 작은 바위섬 위에 우뚝 서으며
두 개의 아치를 가진 무거운 돌다리로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리는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위를 가로질러 방문객에게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성당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 241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지그재그 형태의 길을 차례로 올라야 하는데, 이 길은 바위의 거친 표면을 따라 험준하게 이어진다. 성당 앞에는 크고 무거운 청동종이 매달려 있으며, 전통에 따르면 정상에 오른 사람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정확히 3번 종을 울릴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인근 해안에 솟은 가파른 절벽은 약 6천만 년 전 한때 거대한 고대 바다가 있었던 바다 바닥에서 퇴적된 퇴적층을 드러내며, 그 암석층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 변화를 보여준다. 섬의 기반을 보호하고 과도한 방문객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당국은 전자티켓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루 최대 3,000명 정도의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어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 지역 어부들은 여전히 배를 타고 섬 주변을 돌며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변덕스러운 바다에 대한 위안을 얻기 위한 오래된 전통이다. 화산 응해암 기둥 사이에 숨겨진 캔도반 마을은 외부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암석핵을 내부에서 파내어 만들었다. 부드러운 화산제암 블록을 조각하면 원래 견고하고 압축에 강한 암석 기둥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로 변하고, 이제 그 껍데기가 위에 놓인 정상 전체 무게를 떠안아야 한다. 거주 공간은 수직으로 배열되어 아래층은 가축을 위한 공간, 중간층은 주민이 사는 곳, 위층은 식량 저장고로 사용되며 가장 빈약하게 파낸 기초부에 가장 무거운 하중이 집중된다. 각각의 방을 완성하는 데는 약 10개월의 수작업 조각이 필요했으며, 현재의 마을 모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노동의 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의 길은 경사각이 60도에서 70도 사이이며 손잡이가 전혀 없고, 겨울에는 검은 빙판으로 뒤덮여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쉽게 다리가 부러지거나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동굴 내부의 낮고 곡선진 암석 천자는 방문객이 몸을 숙여야 하게 만들고, 좁고 곡선이 없는 공간은 오랫동안 이런 빈 껍데기 방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폐쇄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스피티 계곡 깊숙이 자리한 다칸느 마을은 마치 땅끝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집들처럼 산 비탈에 단단히 붙어 있다. 이 마을 전체와 천년된 수도원은 빙하 퇴적물과 다공성 점프 기둥 위에 세워졌으며, 일부 기초는 손으로 살짝 긁어낼 정도로 매우 느슨하다. 목재바닥과 진흙벽이 공기 중으로 뻗어 있으며 해발 3,962m에 이른 고도에 위치한다. 그곳은 깊이 305m에 달하는 심연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썩은 목재들보가 아직도 위에 놓인 모든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이 서서히 부패해가는 건물 안에는 귀중한 불교 벽화가 숨겨져 있는데, 벽이 언제든지 심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삼기슭 바로 아래에서 스피티강과 핀강이 합류하는 지점은 급류가 지속적으로 절벽 기초를 파내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다. 겨울마다 6개월 동안 눈이 모든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 주민들은 해발 3,962m에 이른 고도에서 완전히 고립된다. 그들을 둘러싼 회색 풍경은 마치 달 표면을 닮은 듯 차갑고 황량한 모습으로 펼쳐진다. 파푸아 정글 깊숙한 곳에 쿠로아이 나무집은 라탄 덩굴만으로 완전히 묶여 있으며 어느 한 곳에서도 못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 안정성은 목재 사이의 마찰과 덩굴의 인장 강도에만 의존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재료들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살아있는 나무 몸통이 중앙기둥 역할을 하지만, 그 꼭대기에 잎을 다듬으면 나무의 무게중심이 이동해 강통이 불어올 때마다 몸통이 더 큰 하중과 전복 모멘트를 받게 된다. 수직으로 뻗은 진입기둥을 오를 때는 팔과 허벅지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젖산이 급속히 축적된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근육 경련이 생기면 쉽게 추락할 위험이 있다. 화재는 나무 바닥 위에 직접 피를 피우며 얇은 점토층으로만 단열돼 있다. 그 점토층에 작은 금이 생기면 열이 아래로 전달돼 목재가 불타면서 전체 구조에 화재가 퍼질 수 있다. 이 집은 혐기성이고 습한 저지대의 토양을 피하기 위해 높이 떠 있는데, 그 아래는 모기가 우글우글하고 독성에 정체된 물속에서 미생물이 번성하는 환경이다. 밤이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바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주민들은 구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 그들은 심장이 완전히 편안해지지 못하고 몸은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에 대비해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한다. 극지의 빙설에 둘러싸인 스발바르군도 한가운데 롱이어비엔 마을은 영구 동토층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동토층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두꺼운 얼음층으로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유지되어 어떠한 유기물도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신이 자연스럽게 부패하지 않으며 법으로 매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시신을 관에 넣어 묻는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강이 서서히 위표면으로 떠오르는 냉동 부상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 건물은 모두 깊이 박힌 강철 파일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강철 파일은 최소한 수십 미터 깊이까지 박아야 하며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야 한다. 일반 난방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열이 영구동토를 녹이면 집안에 직접 놓인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을 수 있다. 마을 외곽에 사는 주민들은 북극곰의 위협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북극곰은 무게가 450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주로 빙하와 해안가에서 먹이를 찾아 인간과 마주칠 경우 공격성을 보인다. 식량과 연료는 전적으로 본토에서 오는 선박과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 이 공급망이 차단되면 주민들은 저장된 비상식량과 연료를 약 일주일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오래 버틸 수 없다. 매년 10월에서 2월까지는 극야가 지속되어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는 주민들의 일주기 리듬을 흐트러뜨려 장기간 불면증을 초래한다. 극야 동안은 인공조명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는 생체 시계에 혼란을 야기한다. 햇빛이 다시 나타나면 눈이 자외선에 강하게 반사해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각막 화상을 입어 눈이 멍하게 되는 눈부심이라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는다. 산시성의 험준한 절벽에 매달려 있는 형걸사원은 아래에서 바라볼 때 마치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환상을 선사합니다. 발코니 아래에 드러난 목재 기둥들은 눈에 보이는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구조적 하중을 거의 담당하지 않으며 주로 방문객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무게를 지탱하는 주된 요소는 절벽 표면에 깊이 2에서 3m 정도 깊숙이 삽입된 27개의 견고한 목재 빔이며 이 빔들은 엄격한 캔틸레버 원리에 따라 서로 맞물려 전체 구조를 균형 있게 버팀합니다. 목재 빔이 암석에 깊게 삽입됨으로써 암석과 강하게 결합하고 외부 진동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높이며 중력은 빔을 통해 절벽 내부의 암석으로 직접 전달되어 전통적인 수직 지지 구조와는 달리 횡방향으로 힘을 분산시켜 구조물을 안정시킵니다. 이러한 설계는 고대 목공 기술의 정교함과 뛰어난 엔지니어링 감각을 보여주며 수백 년에 걸쳐 지속된 구조적 안정성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무거운 불상들을 깊은 암석 틈새에 정교하게 배치함으로써 전체 무게중심을 산 내부 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결과 중력이 직접 지질 핵으로 전달되어 발코니가 절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깊은 암석 구멍에 놓인 무거운 불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구조적 무게중심을 조절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방문객이 복도안을 걸으며 들을 수 있는 목재 바닥의 삐걱거림은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동적인 하중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탄성 변형의 실시간 표시이며 구조물 내부의 응력 변화가 순간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원을 둘러싼 좁은 협곡은 하루에 2에서 3시간만 직사광선을 받아 낮과 밤 사이의 급격한 온도 차이를 크게 완화시켜 오래된 목재가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직사광선이 제한되는 덕분에 목재 표면에 쌓이는 수분이 최소화되어 곰팡이 발생 위험도 낮아지며 이는 목재의 장기 보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곡의 협소함은 바람의 흐름을 제한하여 사원 내부의 온도 변화를 더욱 완만하게 유지하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발코니 주변의 목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성을 잃지만 제한된 온도 변화와 습도 조건 덕분에 손상이 최소화됩니다. 낮게 설계된 난간은 방문객의 시선을 약 50m 높이의 깊은 낭떠러지로 유도하며 발밑의 목재 바닥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시각적 충격과 촉각적 감각 사이의 모순을 일으켜 어지러움을 초래하고 팔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낮은 난간과 미세하게 흔들리는 바닥이 동시에 제공하는 시각적, 촉각적 자극은 인간의 평형 감각을 교란시켜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들며 이는 고대 건축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 방문객에게 강렬한 신비감과 동시에 신체적 불편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카츠키 계곡 한가운데 카츠키 기둥은 높이 약 40m 높이로 똑바로 솟아있다. 그 바위 정상은 면적이 149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마당처럼 하늘에 매달린 듯 보인다. 그 좁은 평면 위에는 성 막시무스에게 헌정된 석조교회가 약 19.5제곱미터 규모로 자리하고 있으며 작은 지하 납볼 땅과 3개의 은자방 그리고 절벽 가장자리에 퍼추우젠 와인 저장고가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장소가 복원될 때는 모든 자재를 기둥 바닥에서부터 수동 윈치와 케이블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무거운 장비가 전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종교 규정에 따르면 남성 승려와 비안된 수에 허가받은 남성 손님만이 철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여성은 전면 금지된다. 돌 기둥이 주변 지형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과 번개의 자석 역할을 하여 구조물은 종종 폭풍 후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한 조사에서 연구원들은 13세기경에 살았던 승려의 거의 온전한 시신이 안치된 납골당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외딴 장소가 결국엔 인간의 살과 피가 깃든 실제 거처였음을 조용히 증언한다. 극히 차갑고 건조한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한 광대한 스피티 계곡은 해발 3,810m에서 4,511m 사이에 걸쳐 있으며 끊임없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 지역의 산소 농도는 해수면에 비해 약 40% 감소하여 인간의 몸은 심박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호흡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혈구를 추가 생산한다. 계곡 전체는 활발한 단층대 위에 넓게 펼쳐져 있어 승려원과 전통적인 흙집들이 느슨한 파편 위에 겹겹이 자리하고 있지만 철제 골조나 주조 기초가 없어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들이 쉽게 무너지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수세기 동안 변함없는 형태를 유지했지만 현대의 지진 위험에 대비한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진동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스피티감은 빙하가 녹아 흘러들어오는 미세한 암석가루가 섞여 탁하고 회색빛을 띠며 흐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기계식 톱날처럼 끊임없이 절벽의 바닥을 깎아내리고 그 아들이 산사태를 촉발한다. 강물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석재 입자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물빛은 항상 흐릿한 회색을 띠며 계곡의 바위들을 지속적으로 깎아낸다. 11월부터 5월까지는 로탄과 쿤줌 고개가 눈으로 완전히 뒤덮여 약 1만 2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겨울 동안 전혀 외부와 연결되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된다. 눈이 내리는 기간 동안 로탄과 쿤줌 고개의 고도 차이 때문에 눈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을 더욱 제한한다. 이들은 짧은 여름에 모은 식량과 연료 그리고 물자를 비축해두고 그 비축량에만 의존해 긴 겨울을 버텨야 하며 눈이 녹아 물이 흐르는 순간까지도 생존을 위한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 그들은 겨울 동안 전기와 통신이 차단된 상태에서 저장한 식량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생존을 돕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한다. 높이 2,911m에 이르는 석회암, 돌로마이트 암벽에 몸을 붙이고 있는 작은 산악 비보아크 쉼터는 벽돌과 목재로 만든 파사드가 자연스러운 빈 공간을 완전히 봉인하고 그 전체 하중이 바로 아래의 견고한 암석 위에 직접 놓여 있다. 이 구조물을 90도 각도의 급경사 암석 함물부 안에 배치함으로써 눈이 위에 쌓이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눈사태는 급경사면을 따라 곧바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며 빈 공간을 마치 기계적인 사각지대처럼 완전히 우회한다. 쉼터의 문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자유낙하의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 현관이나 착지대 같은 어떠한 보조 구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턱과 심연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단 한 걸음뿐이며 그 발걸음은 바위 가장자리와 바로 맞닿아 있다. 격돌로 이루어진 외벽은 함물부 깊숙이 뒤로 물러나 산화된 암석색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절벽의 그림자에 스며들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폭이 30cm 정도에 불과한 암석 선돌 위에 발을 디디면 아래로는 1000m 깊이의 절벽이 펼쳐져 눈앞에 텅 빈 공간만이 남는다. 시각은 끝없는 공허만을 포착하고 발은 좁은 가장자리에 고정된 채 몸은 어지러운 현기증에 휘청거리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바위에 꼭 붙여야 한다. 이때 느껴지는 압박감과 동시에 퍼지는 고요함은 인간이 자연의 극한에 직면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감정이다. 이러한 설계는 인간이 극한의 고도와 기후 조건에서도 최소한의 자원을 이용해 생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비보아크 자체가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시험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라 할 수 있다. 바위와 일체가 된 이 작은 건축물은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기온에도 꿋꿋이 버티며 그 존재 자체가 고독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는다. 포르투갈의 구불구불한 언덕 정상에 자리 잡은 카사두 페네도는 4개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를 각각 주요 지지점으로 삼아 건축된 독특한 주택이다. 이 건물은 전통적인 콘크리트 기초나 철골 골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위 자체가 구조의 근간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벽과 지붕은 자연 바위 사이의 틈새를 메우는 방식으로 조립되었으며 모든 면이 직각을 이루지 않고
바위의 불규칙한 형태를 따라 유연하게 굽어 있다. 지붕과 벽은 울퉁불퉁한 화강암 표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압축 하중을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기초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안정성을 확보한다. 내부에 위치한 작은 수영장은 거의 방수 효과가 있는 화강암 코어를 직접 파내어 만든 것으로 수천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 물은 정수압을 통해 직접 바위 덩어리 위에 압력을 가하며 별도의 방수층이나 추가적인 방수 처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일부 백기화듭니다. 건물이 회색빛 산악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듯한 환상을 만든다. 주변은 단단한 토양과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라있는 풀만 존재하며 바람을 차단하거나 복사열을 감소시키고 빗물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식생층 같은 생태학적 완충층이 전혀 없어 건축물 자체가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 결과 바람의 강한 흐름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건물은 흔들림 없이 견디며 물이 바위 표면에 스며들어 자연적인 배수를 촉진한다. 이러한 설계적 선택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자연 암석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물리적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미로운 사례로 남는다. 부드러운 사암 덩어리에 붙어있는 거대한 조각상들은 절벽 중간이 바깥으로 돌출하고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이루며 중력 중심이 공중으로 튀어나오게 만든다. 이곳에서는 중력이 하중을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대신 바로 아래로 끌어당겨 붕괴 위험을 높인다. 암석 자체가 섬세한 묘사에 너무 부드러워 조각상은 짚과 진흙을 섞어 만든 재료로 암석에 직접 박힌 나무 말뚝 코어 위에 층층이 쌓아 만들었다. 수천 톤에 달하는 이 재료들은 오직 마찰력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왔으며 수세기에 걸쳐 그 마찰력은 서서히 약해졌다. 고대의 보행로 시스템은 절벽면에 삽입된 돌출형 목재 빔으로 구성되며 높이는 대략 20m에서 80m 사이에 이른다. 사람마다 빔 위를 걸을 때마다 실제 굽힘 응력이 발생한다. 거대한 조각상과 그 옆에 세워진 금속 통로는 동시에 많은 방문객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바닥을 통해 눈에 띄는 진동이 전달된다. 돌출된 절벽 부분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아래 깊은 공허를 내려다볼 때 다리는 아프고 심장은 빨리 뛰는데 이는 작은 균형 상실만으로도 진정한 낙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살리아 계곡의 심장부에 자리한 메테오라의 수도원들은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이질적인 압축 혼합암 기둥 위에 우뚝 솟아있다. 각 수도원은 바위 기둥 정상 전체를 뒤덮도록 건축되었으며 벽의 외곽은 바로 시면의 가장자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작은 산사태만 발생해도 구조물의 기초가 400m가 넘는 깊이의 협곡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내려놓은 손으로 끌어당기는 그물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사람과 물자는 순전히 근육의 힘만으로 매달려 끌어올렸다. 계곡에서 올라온 엠인데 짙은 안개가 압축 혼합암 표면에 맺히면서 습도를 높이고 그 안에 존재하던 천연 결합제를 녹여 자갈 같은 진흙이 점점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매년 수백만 발걸음과 관광시설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동적 하중은 자연적인 풍화작용보다 훨씬 빠르게 바위 표면을 침식시킨다. 건조한 산정바람은 피부와 점막에서 수분을 빼앗아 입술이 갈라지고 코 안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며 방문객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눈에 띄는 탈수가 진행되는 것을 체감한다. 이러한 환경적 위협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보존 작업이 긴급히 요구된다. 코르시카 섬 절벽 가장자리에서 보니파시오 마을은 마치 바다 위에 직접 매달린 집들처럼 공중에 펼쳐진다. 그 풍경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 집들은 높이 약 70m에 달하는 석회암 절벽의 가장자리를 뚫고 나와 있으며 같은 절벽의 바닥은 수십 년간 파도에 깎여 내부거 있어 지탱할 기둥이나 말뚝이 남아있지 않다. 이 절벽은 천연의 요새처럼 수세기 동안 바람과 파도의 침식에 맞서왔으며 그 바닥이 비어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집들은 수세기 전 거친 돌벽돌과 모르타르만을 사용해 건축되었으며 강화된 철심이 전혀 없었다. 그 당시 건축가들은 현대적인 재료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에 자연 그대로의 돌과 진흙만으로 견고함을 추구했다. 따라서 고대의 건축 기술이 기반이 약해진 바위 위에 얹혀 있는 셈이다. 187단계로 이루어진 아라곤 왕의 계단은 절벽에 45도 각도로 새겨져 있는데 좁고 바닷물 안개가 끈적여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아래에 거친 바다로 곧장 떨어진다. 그 계단은 바다의 짠내가 섞인 안개 속에서 반사되어 한낮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폭풍과 높은 조수가 절벽을 강타하면 진동이 바닥을 타고 위로 전달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발밑에서 흔들림을 뚜렷이 느낀다.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절벽 전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진동하고 그 진동은 마치 지구의 맥박을 느끼는 듯하다. 바다 위에 바로 돌출된 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일 조금씩 침식되는 석회암 덩어리의 안전을 맞는 것이며 강한 바람 한 번마다 중력의 한계를 일깨우는 작은 경고가 된다. 이러한 환경은 방문자들에게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일깨우며 자연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만든다. 그라비나 협곡 깊은 곳에 자리한 마테라 사시는 석회암 바위에 직접 깎아 만든 수직 도시처럼 층층이 겹쳐 있다. 위쪽 동굴의 바닥은 바로 아래 동굴의 천장이 되므로 주민들은 다공성이고 보강되지 않은 바위 위를 직접 밟으며 배 밑에 숨겨진 빈 공간에 지속적인 하중을 가한다. 이러한 구조는 바위가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도록 만들며 위에 놓인 거대한 암석 덩어리의 압축력을 견디는 얇은 천연 암석 기둥만이 남는다. 바위산 내부에 새겨진 석굴 규회들은 산의 핵심 깊숙이 파묘되어 주변의 다른 바위와 달리 매우 얇은 기둥만이 그 거대 파타멘토 질량을 지탱한다. 협곡의 가파른 경사면은 그라비나 강이 끊임없이 깎아내어 토양이 축적되지 못하고 주변 지형을 안정시킬 충분한 식생도 자라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은 토양이 형성되지 않아 토양층이 얇고 비가 내리면 물이 빠르게 흘러가 토양이 씻겨나가며 바위가 노출된 채로 남는다. 20세기 초 이곳에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1명은 첫 해를 살아남지 못했는데 습기와 오염된 물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둠이 동굴 주거지마다 질병이 쉽게 퍼지게 만들었다. 물이 충분히 정화되지 못하고 습한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을 촉진했으며 결국 어린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져 사망률이 높아졌다. 주민들은 물과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수천 개의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 계단을 매일 오르내려야 했으며 그들의 몸 자체가 도시의 중력을 거스리는 유일한 기계가 되었다. 몸무게를 이용해 무거운 물통을 들어올리고 끈적한 돌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그들은 끊임없는 노동을 견뎌냈다. 바르디아의 산비탈에 대략 6,000개의 동굴이 새겨졌을 때 이 거대한 공사는 단단한 암석 덩어리를 불균형하게 하중이 분산된 벌집 형태의 복잡한 통로망으로 변모시켰다. 불균형하게 하중이 분산된 벌집 형태는 각 구획이 서로 다른 압력을 받게 하여 특정 구역에서는 과도한 압축이, 다른 구역에서는 인장력이 집중되는 복합적인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주변의 암벽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적 강도를 크게 상실했으며 그 위에 얹힌 산꼭대기의 무거운 압력이 얇은 구획들을 지속적으로 눌러 하중 한계에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얇은 벽이 쉽게 무너질 위험이 늘 존재한다. 수직으로 뻗은 터널 시스템은 마치 여러 개의 굴뚝처럼 작동했는데 하층에서 작은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기가 강렬하게 위쪽으로 빨려 올라가 불꽃이 도달하기로 전에 3층에 있던 사람들을 질식시킬 수 있었다. 인근에 흐르는 믹트바리 강이 끊임없이 협곡 바닥을 강타하면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은 암석 전체에 전달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켰다. 저주파 진동은 특히 물이 스며든 균열을 따라 전파되면서 미세한 파열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이는 결국 대규모 붕괴 위험을 높인다. 현장 곳곳의 암석 틈새에는 나무 뿌리가 얽혀 물을 흡수하고 미세한 압력을 가해 심지어 가장 간단한 암석조차도 서서히 갈라지게 만들며 내부에서 조용히 동굴 구조를 파괴한다.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서 생성되는 미세 압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되어 원래의 암석 결합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낮은 천장과 가파르고 좁은 계단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게 강요했으며 이러한 자세가 장기간에 걸쳐 척추퇴행과 자세 변형을 일으켜 때로는 어린 나이부터도 그 증상이 나타나게 만든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모두 바르디아 동굴 복합체를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시켜 현재도 보존과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우플리시케 동굴 도시는 위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산비탈을 직접 파내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톤에 달하는 사암을 제거하여 진정한 네거티브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암석은 주변 안반의 압축 강도를 크게 낮추어 한때 견고했던 언덕이 빈 공간이 가득한 속이 빈 구조로 변했습니다. 동굴 천장은 목조주택을 흉내내는 움푹 파인 판과 가짜보로 조각되었지만 실제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암석 천장을 더욱 얇게 만들었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미세한 석영 입자를 실어 자연적인 샌드블라스터처럼 작용해 시간이 흐를수록 섬세한 조각 디테일을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풍식은 특히 동굴 입구 근처의 석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며 원래의 섬세한 조각선이 점차 사라지게 합니다. 인근의 믹트바리 강은 지속적으로 상기슭의 바닥을 깎아내어 점진적인 침식과 언덕 전체의 무게중심 이동을 야기하고 하부 동굴이 영구적으로 붕괴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산비탈의 지속적인 침식은 집안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작은 지진에도 구조가 쉽게 변형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통로는 매끄러운 경사면에 얕은 홈만 새겨져 있어 방문자는 오르막을 오를 때 발목을 최대 한개까지 굽혀야 하며 이는 근육 피로를 빠르게 유발하고 매 걸음마다 실제적인 신체적 도전을 안겨줍니다. 방문객들은 경사진 바닥을 오를 때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을 느끼며 이는 오래 지속되는 탐험에서 피로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굴착은 집안의 균열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더욱 위협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약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붕괴 위험을 초래하며 현재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됩니다. 동굴 내부의 공기 흐름은 습도와 온도 변화를 야기해 석회암 표면에 물때가 형성됩니다. 동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 변화는 석회암 표면에 미세한 결정을 형성하여 시간이 지나면 독특한 빛반사를 만들어냅니다. 동굴 내부의 음향은 바람과 물 흐름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하며 방문자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림이 퍼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자연적 및 인공적 요인들은 우플리스트 시케의 동굴 도시를 오늘날까지도 연구자와 탐험가들에게 매혹적인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지질학적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한 교차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리마겹고 깊숙이 수천 미터 깊은 곳에 차케키라오 유적이 있다. 이 유적은 도로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방문객은 먼저 협곡 바닥까지 약 1494m를 내려야 하고 그 후 반대쪽 산비탈을 따라 거의 1798m를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 자연 장벽 때문에 어떠한 동력 차량도 이곳에도 달할 수 없다. 이곳의 농업 테라스는 단순한 경작지를 넘어 최대 70도 경사의 비탈에 설치된 토압벽 시스템이다. 무게와 마찰만으로 전체 산비탈이 아래 심연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수십 톤에 이르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은 모르타르 없이 빽빽이 맞물려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약간씩 움직이며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복합체의 70% 이상이 빽빽한 구름숲으로 덮여 있으며 나무 뿌리는 암석 틈새에 끊임없이 파고들어 생물학적 압력으로 고대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교란한다. 4일간 트레킹은 이곳에 이르는 고된 여정으로 심혈관 및 근골격계 지구력이 충분한 사람만이 외딴 유적에도 달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인 필터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의 기후는 고도가 높아 급격한 온도 변화를 보이며 밤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거의 사라진다. 또한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오래전부터 제례와 의식을 진행해왔다고 전해진다. 크르카강 한가운데 자리한 비소바크로스 섬은 면적이 약 1만 7천 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그 작은 땅 위에 놓인 모든 건축물과 울창한 식생은 제한된 공간에 빽빽이 들어서져 있어 어떠한 추가 하중도 가하지 않으면 그 영역을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섬을 둘러싼 은행나무 무리는 단순히 시각적인 장식이 아니라 촘촘한 뿌리망을 통해 토양을 견고히 고정하고 파도의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섬 가장자리의 침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은행나무의 뿌리 깊이는 몇 미터에 달하며 뿌리 사이의 토양 입자를 단단히 결합시켜 파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토양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이곳에 발을 디디면 수십 걸음만 걸어가도 곧바로 물이 눈앞에 나타나며 이동 가능한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하늘이 눈에 들어와도 마음속에서는 답답하고 폐쇄된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섬 중앙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은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서적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주변 호수에서 올라오는 높은 습도와 자주 발생하는 안개가 곰팡이 성장과 가수분해 반응을 촉진시켜 오래된 종이가 서서히 부식되고 변색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내부는 석회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습기를 어느 정도 차단하지만 완전한 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아 책장 사이로 물기가 스며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섬의 기반은 끊임없이 석회탄산염이 침전되는 트라버틴 지대에 놓여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탄산칼슘 광물이 서서히 축적되고 이 과정에서 수중 구조가 미묘하게 변형되어 섬의 안정성에 미세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청동종이 울릴 때마다 깊은 음파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면서
진동이 직접 가슴과 고막까지 전달되어 청취자는 그 무게감과 울림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발생하는 저주파는 섬 전체에 퍼져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들까지도 그 진동을 감지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러한 자연과 인공 구조가 조화롭게 얽힌 비소바크 섬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방문객들은 고요함 속에 숨겨진 위협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티그레이 고원은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고지대로 평균 고도는 약 2,000m에 이르며 거친 바람과 낮은 산소 농도가 특징이다. 이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독특한 문화와 건축 양식이 발달했다. 티그레이 고원에서 솟아오른 아부나 예마타구는 고도 2,560m가 넘는 거대한 단일 사암 기둥에 직접 새겨진 신비로운 사원이다. 정상 부분을 파내어 만든 중공방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과정은 주변 암석의 자연 압축 강도를 필연적으로 약화시켰다. 등산객이 이곳에 도달하려면 거의 90도에 달하는 가파른 절경면을 약 10m 높이로 오르내려야 하는데 로프나 현대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손과 발을 좁은 균열에 끼워 마찰만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버텨야 한다. 입구 앞에는 폭이 겨우 51cm에 불과한 바위 선반이 자리 잡고 이 작은 선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의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한쪽은 가파른 절벽, 다른 쪽은 깊이 2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협곡이 펼쳐진다. 이 협곡 아래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시야가 제한되며 바위가 깎여 만든 벽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규칙해진다. 여기서 균형을 잃으면 즉시 끊김없는 자유낙하가 이어져 수십 미터 아래의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한다. 낙하 시에는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시면이 눈앞에 펼쳐져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높은 고도에서는 희박한 산소가 근육을 예상보다 빠르게 피곤하게 만들고 이러한 환경은 심폐 기능을 급격히 감소시켜 체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몇 초만이라도 손잡이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크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사원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어 탐험가들에게는 신비와 공포가 교차하는 매혹적인 도전이 된다. 이러한 극한 조건은 등반가에게 정신적인 시험이 되며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이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사원은 오늘날까지도 탐험가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그곳에 남아있는 벽화와 조각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며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